불교와 서양 철학을 연관지어서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들이 불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들에 대해서 아마 유명한 교수님들이 5차례에 걸쳐 오셔서 강의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이 강좌는 조금이나마 불교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사고 영역을 넓혀가고 또 이 불교도 이 시대에 좀 더 지성적인 역할을 해서 부처님 법을 널리 펴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이번 강좌를 하면서 하게 됩니다. 불교는 붓다, 석가모니 붓다의 사상과 그 이후에 유식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유식 사상을 또 중심으로 해서 그 사상이 칸트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거를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붓다, 석가모니는 BC 4, 5세기 그죠? 5, 6세기가 되나요? 그리고 태친 유식학파의 이론화를 완성한 사람이 세친인데 세친 그러니까 마시반도죠. 세친은 320에서 400 이게 다 추정이죠. 그러니까 4세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상과 비교할 칸트는 서양 철학자죠. 독일 철학자인데 18세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차이가 있고 또 공간적으로도 동양과 서양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둘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것은 참 놀랍게도 그 두 사상가 사이에 굉장한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공통적인가를 밝혀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뭐 이제 비슷한 점도 여러 측면에서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인간과 세계를 이해함에 있어서 세계의 존재를 이해함에 있어서 불교 유식과 칸트가 어떤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는가. 근데 같은 점만 있을 수는 없겠죠.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놀라운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딘가에서는 분명히 어떻게 보면은 동서 사유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차이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세계 존재에 대한 이해의 같은 점, 다른 점 이것을 밝혀보는 걸로 할 텐데 여러분이 받으신 이 자료집을 보니까 제가 PPT 만들어서 보낸 걸 이제 너무 많으니까 좀 정리를 해서 해놓으신 것 같은데 차이점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는. 근데 사실은 제 강의에서 이제 같은 점을 더 많이 말씀을 드릴 거고, 같은 점을 대충 어떤 점에서 같다라는 것은 이제 큰 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좀 더 세부적으로 붓다와 유식, 그 다음에 칸트 그걸 논의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 한 1시간쯤 말씀드리고 60분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차이점은 뭔가 그것을 한 20분가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붓다 이전에 그 인도 사회에 여러 가지 철학적인 견해들이 있었죠. 뭐냐면은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상견, 단견이 있잖아요. 그리고 붓다의 통찰은 중도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상견의 측면을 보여주는 것은 그 인도 사회에 브라마니즘, 브라만 우주 창조자라고 할 수 있죠. 범천 보이죠? 예, 우주 창조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범천이라고 의역이 되고 브라만이 되겠죠. 브라만이 우주를 창조했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인도에서도. 그러니까 마치 기독교가 신이 우주를 창조했다 이런 것처럼 브라만이 우주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창조자를 생각하는 거는 인간 자신을 돌아보면은 굉장히 한계가 있고 유한하고 뭐 이제 제한적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유한한 인간 너머의 무한자를 떠올리면서 이 모든 유한한 존재들을 만든 자가 존재한다. 그걸 이제 브라만이라고 불렀고, 브라만이 모든 존재들을 창조했다. 그리고 그 창조할 때 그 창조된 것을 아트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실체적인 자아가 있다. 그리고 그 유한한 존재이지만 그 존재 안에 있는 아트만은 신이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이제 죽지 않고 상주한다. 그래서 이런 관점은 이제 상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계속되는 항상 상자를 써서죠. 이제 그런 관점의 브라마니즘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신이 창조한다라는 뭐 어떤 초월적 신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을 부정하고 인과응보도 부정하고 뭐 도덕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부정하는 굉장히 유물론적인 견해가 있었죠. 인간이라는 것은 그냥 몸이 이게 존재하는 거고 물질적인 몸이 존재하는 거고 몸이 죽을 때는 다 같이 따라서 죽는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다. 끝이니까 이제 끊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견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저런 식의 사유는 사실 뭐 인도 당시 이게 2500년 전이지만 그 당시뿐 아니라 오늘날도 뭐 윤회를 믿거나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뭔가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은 또 유물론적인 견해에 따라서 죽으면 다 끝이지 또 이렇게 해서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두 극단적인 생각이 오늘날에도 있었고 이제 그렇듯이 인도 당시 사회에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상견과 단견이 있었는데 붓다는 이제 그 두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도를 이야기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붓다의 깨달음을 연기법을 깨달았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연기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잘 축약적으로 나타난 거가 12지 연기가 됐는데 이제 그 연기 사상에 나타나는 기본적인 생각이 바로 업보의 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을 지면 그 결과가 있기 마련이다. 업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저 업보의 원리를 통해서 붓다가 통찰한 것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생은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브라만이 우주를 창조하고 그 우주 만들어진 우주 안에 내가 있고 해서 브라만이 인간을 창조했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중생은 중생 자신의 과거 생의 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중생이 있게 되냐 했을 때 누군가가 만들었겠지 절대자가 창조했겠지 이게 아니라 중생 자신의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중생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사람들이 이제 신이라고 생각한 거죠. 중생 너머의 신. 근데 그 신적인 힘이 밖에 다른 존재가 아니라 중생 자신의 과거 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어떻게 보면 신적인 게 인간 중생 자신 안에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중생은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중생 자신의 과거생의 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중생, 이런 존재하는 것들을 창조해내는 우주 창조자, 신, 범천, 브라만 이거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위 사람들이 불교를 뭐 신이 없는 종교다, 무신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기독교와 이슬람교나 기독교와 대비시켜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그 브라만이 만든 실체적 자인 아트만도 같이 부정되는 거죠. 브라만이 부정되니까 그 브라만이 만든 아트만도 같이 부정되기 때문에 실체적 자아라고 할 만한 그런 자아는 없다. 그래서 이제 무아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붓다의 사상이 무아론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저렇게 함으로써 상견을 부정한다라고 볼 수 있죠. 브라마니즘이 갖고 있던 상견을 부정하는데 그럼 단견 쪽으로 가냐 하면 그것도 아닌 거죠. 중생이 살다가 업을 짓고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 업이 남기는 힘, 업력에서 윤회한다. 그러니까 끝이 아니기 때문에 단견도 역시 부정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견과 단견을 부정하는 사상인 거고 이제 업에 의해서 그 다음 생에 태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보로서 태어나기 때문에 업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12지 연기 안에 이 업보가 들어있고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업보의 원리가 이제 그 업감 연기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그 연기 12지 연기를 이제 해석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러니까 업에 의해서 보로서 중생이 만들어지고 그 중생이 사는 세계도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중생을 업에 의한 그 정확한 보라는 의미에서 정보라고 이야기하고 세계는 그런 중생들이 의거해서 사는 보다라는 의미에서 의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근데 이 붓다가 말하는 업보의 원리가 대승불교가 무슨 다른 이론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저런 거를 좀 더 인식론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수행을 통해서지만요.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업보를 성립시키는 그 근거가 도대체 뭘까를 유식에서는 아류야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업보의 원리가 타당할 수 있게끔 저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아류야식임을 발견해서 그 연기를 이제 뇌야 연기, 아류야식에서 뇌야를 가지고 와서 뇌야 연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류야식
이 아리아식이 전변. 아까 제가 여기 앉아있는데 왜 이렇게 한글만 쓰고 한자를 안 썼냐. 그래서 좀 답답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전변, 이제 불을 좀 변화할 변해갖고, 전변, 시기 전변에서 뒤로 가면은 뭐 이제 한자들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시기 전변하면 이제 능동적으로 전변 활동을 하면은 그 결과로서, 시기 변화된 결과로서 중생과 유근신은 근을 가진 신, 몸인 거죠. 이게 바로 중생이 되는 거죠. 정보. 그 다음에 기세가는 이런 유근신들이 모여서 사는 의보로서의 세계인 거죠. 기세간, 그릇 기자를 써서 이 세간이 그런 중생들이 그 안에서 같이 사는 거다. 그러니까 의보란 뜻인 거죠. 그래서 기세간, 이거가 다 아류야식의 식소변으로서 성립한다 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붓다의 원리하고 유식이 말하는 원리가 다른 거가 아닌 거죠. 결과적으로는 나와 세계는 중생 스스로 짓는 업의 결과이고, 아류야식의 전변 결과다. 이제 뭐 아류야식 설명도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전변 결과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나와 세계가 다 업의 결과이기 때문에 업의 결과 아닌 건 없다. 그리고 전변 결과이기 때문에 그 아류야식을 떠나서 세계나 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류야식 바깥에 대상 세계가 따로 없다. 그래서 유식이라는 거는 요 한자인 거죠. 오로지 식만 있다. 무경은 이 경은 대상 세계입니다. 뭐 근경식 할 때 경인 거죠. 이 경은 따로, 무라는 거는 경이 식 바깥에 따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알고 깨닫고 뭐 아류야식 너머에 그 바깥에 따로 있지 않다라는 것이 유식 무경이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말이 일체유심조, 불교 일체유심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 화엄에서 강조하는 설명이지만,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었다. 이 마음을 아류야식이라고 보면은 모든 것은 아류야식이 만든 거다. 전변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이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결국 일체유심조인 거죠. 네. 이런 사상을 우리가 불교가 붓다나 유식이나 인간과 세계를 어떤 존재로 이해하느냐, 이렇게 이해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이제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칸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8세기 사람이고 독일 뭐 페르스베르크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 칸트 철학자는 여러분이 세친보다는 칸트라는 이름을 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 칸트 철학을 뭐 비판 철학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의 저서가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이런 비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비판 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각각에서 논의하는 것들이 나는 인간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뭘 행해야 되는가, 뭘 바래도 되는가, 이제 이런 논의들을 하는데 제일 기본이 되는 거는 순수이성 비판이고, 인간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여기에서부터 이제 그 뒤에 것들도 다 저 근거 위에서 논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물음으로써 결국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논하고자 했었던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인식의 문제가 중요했다라는 거죠. 순수이성 비판에서 칸트가 밝히고자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불교는 인간의 생사의 문제, 삶의 근본이 뭐냐, 어떻게 해서 내가 태어나게 됐는가, 죽음은 어떻게 되는데, 이런 생사의 문제에 관심이 있었다면은 칸트 철학은 인간이 세계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인간이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확실한 알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궁금해했고, 그 당시 이 서양의 철학자들이 이 붓다 이전에 상견과 단견이 있고, 붓다가 그 둘을 절충해서 중도견을 내세웠던 것처럼 서양 철학 칸트가 등장할 시절에는 또 이런 그 두 가지 견해가 상반되는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인간이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확실한 알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그런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이제 보면 알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봐서 알게 되는 거는 그렇게 확실한 알미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뭐 경험 감각에는 착각도 있을 수 있고, 뭐 잘못 볼 수도 있고, 판단도 잘못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합리론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 이전의 중세 신학, 기독교 신학의 사상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만, 신이 우주를 창조할 때 그냥 뭐 툭 발로 차니까 우주가 딱 만들어지더라 이런 식이 아니고, 어떻게 우주를 창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제 마치 성경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에 따라서
뭐가 있으라 하니 뭐가 있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념을 가지고 신이 이건 만들어야겠다 하니까 이게 있게 되는 거죠. 요런 그 이념이 창조 이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 이념에 따라서 세계가 만들어지겠죠. 신이 그렇게 만들 텐데 그 창조 이념을 인간 영혼에 넣어준다라는 거죠. 예. 그게 그러면은 인간이 세계를 그냥 단지 경험해서가 아니라 그 창조 이념을 머릿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알면은 세계를 잘 인식하는 거다. 그러니까 마치 누가 걸상을 만든다 그랬을 때 사람이 걸상을 만든다 그랬을 때 걸상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고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잖아요. 뭐 설계도 그런 것처럼 그럼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설계도만 보면 이 걸상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구나 미리 알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합리론자들은 신이 우주를 창조하는 그 창조 이념이 인간에게 본요관념으로 넣어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는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인간에게 이미 본요관념으로 넣어줬다. 그래서 합리론자들, 대륙 합리론자들, 뭐 데카르트,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뭐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이런 사람들은 근대 합리론자들은 인간 영혼 안에 신이 넣어준 본유관념이 있다. 그 본유관념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를 인식한다. 이 본유관념의 무슨 어떤 수학적 질서, 논리적 질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살인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그냥 본유관념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 절대자의 신에 대한 생각 이런 거 다 본유관념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합리론자들은. 근데 영국 경험론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영혼 안에 본유관념이 있다면 누구나 그걸 다 알아야 될 텐데 사실 뭐 어린아이 보면은 그런 거 모르지 않냐. 또 어른 중에서도 백치는 그런 거 모르지 않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관념들, 그러니까 이데아인 거죠. 아이디어인 거죠.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은 신이 넣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계의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갖는 거다. 이제 경험론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 안에는 무슨 신이 넣어준 본유관념이 이렇게 딱 차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빈 종이와 같다. 백지와 같다. 영혼은 백지와 같다. 거기에 글자가 쓰여지려면 그래야지 이제 영혼이 알아차리게 되는데 그런 인식은 다 바깥에서부터 경험을 통해서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경험론자들인데 문제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험으로부터 뭔가를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굉장히 절대적으로 확실한 인식을 찾아내긴 힘들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경험은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의 사건들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뭐 과학적인 명제 이런 건 다 일반 명제이기 때문에 다 귀납적으로 얻어내야 되는데 귀납은 또 한계가 있고 귀납의 논리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확실한 알면 세계에 대한 절대적으로 확실한 알면 갖기가 어렵다. 그래서 경험론의 결론은 회의주의가 된다라는 거죠. 무슨 뭐 실체성이라든가 인과성이라든가 자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념이 경험에서부터는 안 얻어지니까 이거는 그냥 주관적으로 인간이 허구적으로 만들어낸 픽션이다. 뭐 이런 식의 그 주장을 하게 되고 회의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런 두 가지 관점이 함께 있었는데 칸트는 어떤 확실한 인식을 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독단적으로 설정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경험론에서 비판도 되고 독단주의에 빠진다라고 생각하고 경험에서부터 얻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물리적인 세계로부터 얻는다 이러면은 회의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 두 극단으로 가지 않는 제3의 길을 칸트가 추구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미리 큰 그림으로 말씀드리면은 신이 넣어준 본유관념이 아니고 인간 안에 인간이 세계를 보는 어떤 인식 형식이 있다. 이 인식 형식이 신이 넣어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 형식이 있고 그 인식 형식을 따라서 인간이 세계에 대해서 인식한다. 그 인식 형식에 의해서 규정된 세계이기 때문에 세계는 그 자체 존재가 아니라 현상이다. 이런 주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세계를 그 자체로 보지 않고 내가 까만색 안경을 끼고 본다 그러면 이게 다 검게 보일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인간이 각자가 다른 게 아니라 인간 고유 공통의 어떤 인식 형식이 있어서 그 형식을 따라서 인간이 세계를 본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진 세계는 우리 인간의 형식을 떠나서 그 자체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다. 그래서 칸트의 유명한 명제죠.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현상이지 물 자체가 아니다. 인간의 인식 형식에서 제약된 조건 지어진 그것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현상이 좀 물자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유식과 칸트의 공통점은 자아와 세계. 이거 아니죠. 예, 자아와 세계는 식이 아뢰아식이 형성해 놓은 결과물이다. 그런데 식소변이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식 너머에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류가 아니고 가유다. 임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가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요게 불교 관점이라면은 칸트는 경험적 자아, 경험적으로 드러나는 육은신에 해당하는 거죠. 이 자아와 그 자아가 의도해 사는 세계는 현상이지 물자체가 아니다. 감사합니다. 예. 현상이지 물자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초월적 자아에 의해서 만들어진 현상이지 물자체가 아니다. 같은 구조를 보이고 있죠. 그죠? 예. 계속 저는 이것만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건 이렇게 세계를 보는 거는 마치 여기에 있는 나는 꿈속 나와 같고 여기에 이 나를 둘러싼 이 세계는 꿈속 세계와 같다라는 것과 마찬가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꿈꾸는 나를 떠나면은 이 세계는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뢰아식을 떠나면은 이거가 있는 게 아니고 초월적 자아를 떠나면은 이것도 있는 거가 아니고 이제 이런 공통적인 그 구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 세계가 현상임을 밝히고 또 같은 공통점은 뭐냐면 그렇게 현상을 구성하는 자를 현상 너머의 것으로 논의를 한다라는 거죠. 아뢰아식도 현상을 구성하는 자이기 때문에 현상 속에 있는 게 아닌 거고 이 초월적 자아도 그것에 의해서 구성된 경험적 자아하고 구분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뭐 꿈꾸는 나가 꿈속 나하고 구분되잖아요. 꿈 깨면 꿈속 나는 없어지죠. 그렇지만 꿈꾸는 나는 남게 되겠죠. 예, 이런 식의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니 어떻게 나나 세계가 무슨 꿈속 나와 같단 말이냐, 어떻게 식을 떠나서, 그러니까 식이라는 게 이제 아뢰아식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표층적인 의식이 아니라 심층의 마음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아뢰아식 말할 때 심층 마음 이렇게도 표현할 텐데 어떻게 마음을 떠나서 세계가 없다? 그거 좀 이상하지 않냐? 여기 이거 다 이거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세계는 가요고 가상이고 현상이다라는 거가 그게 말이 돼? 어떻게 불교나 칸트나 다 그런 소리 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식의 사유를 잘 보여주는 영화가 바로 매트릭스인 거죠. 여러분들 매트릭스는 거의 다 보셨죠? 그죠? 예. 그러니까 주인공 네오가 경험하는 세계가 그 안에 입력된 정보가 만들어 놓는 세계이지 그 바깥에 나가서 실제하는 세계가 아니다. 그게 이제 그 메시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그리고 뭐 인셉션이라는 영화도 뭐 타임머신 타고 들어간 세계가 실제 객관 세계가 아니라 꿈의 세계인 거고, 이렇게 이런 정보들이 만들어내는 세계를 이 불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칸트 철학도 그런 통찰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공통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게 이제 불교가 어떤 근거에서 저 이야기를 하는가를 약간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붓다의 깨달음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지 연기 업보의 깨달음인데, 중생은 과거 생의 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죠?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기 그러면은 되게 이제 형식적으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하고 이렇게 그게 연기의 원리다라고 말하고 이것과 저것 사이에 그냥 그 자리에 아무거나 넣어도 성립하는 것 같이 얘기하면 그건 연기를 굉장히 넓게 이야기하는 거고, 엄밀히 보면은 이것과 저것 사이에 바로 이것들이 다 들어간다라는 거죠. 문명이 있으니까 행이 있고, 행이 있으니까 식이 있고, 식이 있으니까 명색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12지로 설명하고 있죠. 물론 암경 같은 데 보면은 12개 다 하지 않고 뭐 중간중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5지다, 10지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다 합해보면은 이 12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 12지가 전생, 현생, 내생으로 있기 때문에 이 현생을 가능하게 하는 전생, 그리고 업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3세 양중인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예, 이 12지 중에서 요 명색으로부터 취까지는 우리의 삶 자체를 보면은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뭐냐면은 명색, 인간이 태내에서 심신, 심리적인 건 물리적인 것이죠. 이것이
갖추어지면은, 그러니까 뭐 수정란에서 이렇게 분화돼갖고 심리적인 물리적인 걸로 분화됐다가 그게 명색이라고 할 수 있고, 거기에서부터 더 이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육입처가 형성이 되겠죠. 육근, 안이 비서의 신의가 갖추어지고,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면은 세상과 요걸 이제 유입처를 내입처, 외입처 생각하면은 태어나서 외입처와 부딪히면은 아기가 태 밖으로 나오면은 세상과 부딪히게 되겠죠. 그럼 처음에 느낌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자마자 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울죠.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느낌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느낌이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즐거운 느낌을 나한테 주는 거는 그 대상을 내가 좋아하게 되고, 그죠? 괴로운 느낌을 주는 거, 고수를 주는 거는 내가 싫어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한 거는 내가 취하려고 하겠죠. 취착하게 되겠죠. 내가 싫어하는 거는 취사 선택할 때 버리려고 하겠죠. 이런 식으로 느낌이 있으면은 애와 취, 이런 분별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애와 취를 우리가 분별적인 행위를 할 때는 인간 안에 탐진치의 번뇌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심신을 갖춘 존재로 태어나서 세계와 부딪혀서 느끼면서 업을 짓고 산다. 이건 그냥 뭐 우리 상식적으로 다 동의할 수 있는 얘기인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12지 연기 중에서 이 6개까지는 현생의 모습을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러면 이 명색은 무엇을 인연으로 해서 있는가? 그러니까 뭐가 있으므로 명색이 있는가? 이거는 현생의 시작이 과연 무엇인가? 이 물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테고, 그럼 업을 막 짓고 살다가 이게 현생의 끝이라고 그러면은, 그럼 이 업을 짓고 살다가 그럼 끝은 도대체 뭐냐? 어떻게 되냐? 이제 죽는을 보게 되는 거겠죠? 그럼 현생의 끝은 무엇이냐? 이 물음을 물을 수 있을 텐데, 그 물음의 답이 이거인 거죠. 현생의 시작은 명색을 얘기하는 게 시기다라고 얘기하죠. 재생연결식, 뭐 중음신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생에 업을 지면은 그 업이 남기는 힘들이, 업력이 뭉쳐져서 그게 중음신으로 머물다가 전생에 오온이 죽어도 업력은 남아서 중음신으로 머물다가, 그게 이제 재생연결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태네에 불어서 명색이다. 저기서 요거가 굉장히 불교적인 특징이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기서 제일 많이 이제 걸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거는 우리는 오늘날 생각할 때 인간이 태어날 때, 뭐 인간이나 뭐 모든 동물이나 마찬가지일 텐데,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냐 그러면은 부의 정자, 모의 난자가 합해갖고 수정란이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생명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불교는 수정란이 됐다고 해서 그게 생명체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시기, 재생연결식인 거죠. 전생과 현생을 연결하는 그 시기, 그걸 중음신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 시기 수정란에 들어가야지 비로소 생명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정만 됐다고 그게 생명체가 되는 게 아니라 시기 바깥에서부터 들어와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재생연결식, 이거가 태네로 들어와야지 현생의 이 삶이 시작이 되는 거고, 이거를 연해서 명색이 있게 된다. 수정란이 이제 심신 관계로 이제 분화가 되면서 이렇게 쭉 살고, 여기서 업을 지면은 그냥 업 짓다가 시간 행위하고 그냥 죽으면 끝이지가 아니라 이 업이 남기는 업력을 이 12지 연계에서는 유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때 유는 업유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업력이 있음, 업력이 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생의 시작은 재생연결 시기고, 현생의 끝은 요 시기 나중에 이제 아류야식이 됩니다. 현생의 끝은 현생의 업이 남기는 업력이다. 그래서 업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다시 묻게 되겠죠. 이 식은 무엇을 인연으로 해서 이 식이 있냐? 그죠? 현생의 시작인 탄생 이전은 뭐냐? 현생의 끝인 죽음 이후는 업력을 막 쌓고 나서 이게 끝인데, 현생의 끝은 죽음이잖아요. 여기는 탄생인 거죠. 그럼 탄생 이전은 뭐고, 현생의 끝인 죽음 이후는 뭐냐? 이게 생사의 문제라는 거죠. 이런 문제에 물음을 던질 수 있고, 그러니까 붓다가 연기를 깨달았다. 그걸 12지 연기로 표현했다. 그 이야기에는 이 12지 연기 안에 이런 물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탄생 이전, 죽음 이후. 이게 과연 뭐냐?
이거가 탄생 이전은, 그러니까 무엇을 인연으로 해서 식이 있냐? 예, 행이 있으므로 식이 있고 이렇게 되죠. 뭐 십이지 연기 무명 행식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은 현생의 시작인 재생연결식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전생의 업이다. 행은 업이에요, 그대로. 색수상 행식할 때 행인 거고 업인 거죠. 전생의 업이 업력을 남기면 그 업력이 이 시기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현생의 끝은 업력이 일으키는 건 뭐냐? 이게 업유라고 말씀드릴 때 이 업력이 일으키는 거는 뭐냐? 내생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이 있으면 그 다음에 노사가 있고, 뭐 행은 이 전체 12지 연기, 이 연기법을 모르는 무명으로 인해서 행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업이 남긴 업력이 그 다음 생에 나를 만든다. 그러니까 전생의 업이 현생의 업력의 식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있게 되니까, 업이, 그 다음 생에 나를 만들고, 현생에서 업을 지어서 업력이 쌓이면 내생에 또 태어나게 되니까, 결국은 내생을 일으키게 하는 것도 업과 업력의 관계, 그러니까 업보의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과 세계는 과거 생의 업이 만든 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업보의 원리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업보라는 거는 업이 있으면 반드시 보를 낳는다라는 건데, 제가 이렇게 탁탁 치면은 여러분 소리를 금방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행위면 그 결과로 여러분이 금방 듣죠. 그러니까 행위가 있으면 되게 즉각적으로 그 결과가 있죠. 근데 행위 중에는 그 결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쌓여 있다가 그 결과가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면은, 담배 피는 사람들은 이게 그 연기가 이렇게 슉 들어왔다가 나갈 때 뭔가 기분이 좋길래 피겠죠. 무슨 뭐 안정감이 있게 되거나 뭐 이런 건 즉각적으로 자기 의식이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즉각적 결과일 텐데, 흡연이 이 결과만 있고 끝나지 않죠. 그럼 모두 다들 피겠죠. 그러니까 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장기적 결과는 뭐냐면은 폐의 니코틴이 축적돼 갖고선 결국 폐암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이거를 각자의 담배 피는 사람이 이거를 다 의식을 하면, 그러니까 이 니코틴이 폐에 턱턱 쌓이는 거가 내가 의식이 되면 안 피겠죠. 근데 그 의식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될 텐데, 그러니까 업이 과를 즉각적으로 금방 의식이 분별하는 차원에서 알아차릴 수 있게 보를 낳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긴 시간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고, 일어나게 된 때는 이 보를 낳을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어야 되겠죠. 그 업이 남기는 그 힘은 뭐냐면은 보를 낳기까지 유지되어야 하는 그 힘, 그거를 업력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아까 앞에서 업력 했을 때 이 업력은 업이 그 즉시에서 보를 낳는 게 아니라 즉시 낳는 보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장기적으로 유지되다가 보를 낳을 동안 그렇게 되기까지 보존되어야 하는데, 업력은 이 업력의 저장소가 바로 뭐 중음신이다, 식이다. 12지연계에서 3지에 해당하는 거죠. 식이고, 유식은 이거를 아류야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업을 짓는 오온이 멸하는 거가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온이 멸해도 그 오온이 졌었던 업의 힘, 업력은 남아야 된다. 그러니까 오온은 죽어도 업력이 남아서 그 식이 남는다라는 거죠. 식을 형성하면서 식으로 남아서 그 다음에 오온을 그 업력이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그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지? 오온은 없어졌는데, 그리고 그거는 마치 우리가 장작불에 이 불을 떼면은, 장작에다가 불을 붙이면은 타잖아요. 그러면서 방 안이 따뜻해지죠. 온기가 있게 되죠. 근데 장작이 다 탔어요. 그럼 다 끝난 거죠. 그래도 온기는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작으로 인해서 온기가 생겨났지만 그 온기, 기운이잖아요. 기운. 이 온기라는 게, 이 기가 업력의 이 힘도, 이것도 기운인 거죠. 에너지. 이거가 남아서 그 업을 졌던 오온은 멸해도 그것이 남겨놓은 에너지들은 남아서 그게 업력으로
남아서 그 다음에 오온을 형성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업력을 보존하고 있는 그 저장소가 뭐냐? 그게 바로 아뢰야식이다. 이게 이제 유식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뢰야식을 제8아뢰야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8아뢰야식. 그 이야기는 그 전에, 이게 8번째라는 거니까 제8은 그 전에 식이, 우리는 보통 식 그러면 하나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식 하나인데 이러는데, 이제 유식은 막 나눠갖고, 예, 물론 뭐 전호식, 제육의식 이거는 초기부지에서부터 뭐 다 하는 얘기고, 전호식은 감각, 우리 오감이라고 얘기하는 감각인 거죠. 안이비설신 내 각각의 인식기관이 색상혁미촉, 이 각각의 대상을 인식하는 걸 우리가 전호식이라고 감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런 감각 내용들을 다 정리해갖고 인식을 완성시키는 거를 그 인식 능력을 의라고 얘기하죠. 뜻의 자를 써서 의근이 이 오경과 법경까지 함께 합해갖고 이제 육경을 다 인식하는데, 그래서 육진을, 이거 뭐 경을 진이라고 먼지 진짜 써서 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이 제육의식이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생각이다, 사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쪽은 감각, 이쪽은 사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거는 대상의식인데 육진을, 의가 의 자신을 아는 게 아니라 육진을 의식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식을 의근에 의거해서 의식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에 의거한 식을 안식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근에 의거한 식을 의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한테는 이런 대상의식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의의 자식, 의가 의 자신을 아는 것, 이건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냥 의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제7, 그러니까 제6의식 다음의 식이기 때문에 제7식, 제7 말라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의가 범어로 그냥 마나스 해갖고 뭐 모노식 해갖고 말라식 이렇게 음력을 한 거죠. 이 7식 다음의 식이 제8식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제8식은 이 7가지 식들이 업을 짓는 거죠. 행위를 하는 거죠. 번뇌가 남아있으면서 짓는 행위를 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행위들이 다 업이 되는 거죠. 번뇌가 남아있는 하는. 뭔가 그 탐진치가 다 스며들어갖고 이루어지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이 7식에 남기는 업력을 이제 유식에서는 요거를 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종자들을 저장하고 있는 것이 제8아뢰야식이다. 이게 본식이다. 모든 이 식들이 다 이거에 근거한 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뢰야식이라는 것도 이 아뢰야도 음력이죠. 그 다음 아니네요. 이 아뢰야도 범어로 알라야를 그대로 음역한 건데, 알라야의 뜻이 뭐냐면은 함장하다, 포함하다 라는 의미고, 그래서 뭘 그럼 함장하고 뭘 포함하고 있냐, 뭘 가지고 있냐, 종자들, 그러니까 업력을 가지고 있는 식이다. 그게 이제 제8아뢰야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너무 빨리 말하나요? 감사합니다. 왜 뒤로 안 넘어가죠? 뭐야. 이거 어떻게 하죠? 저거 어디로 가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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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식에서 종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마치 나무가 자라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 거기서부터 씨앗이 떨어지죠. 그 씨앗에 이 종자잖아요. 씨앗이 그대로 종자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이 씨앗들이 땅 속에서 이렇게 쭉 머물다가 봄이 되면 다시 씨앗으로부터 나무가 자라게 되겠죠. 그럼 그거에서 다시 이제 꽃이 피고 뭐 이렇게 될 텐데, 그렇듯이 세계 안에서 7식이 업을 지으면은 이 업력이 종자라고 그랬죠. 이 종자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게 아뢰야식으로 훈습한다라고 얘기를 훈습. 현행식이 종자를 아뢰야식에 훈습하면은 그거를 현행 훈종자, 요 훈이 훈습이라는 거죠. 여기도 한자 없네요. 죄송하게도. 종자를 훈습하면 아뢰야식 내에서 종자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종자생, 종자, 이게 찰나생멸 개념은 계속되기 때문에 이렇게 쭉 있다가 이제 인연이 다 이 조건이 갖추어지면은 종자가 현행한다라는 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전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류야식 안에 있고 아류야식 안에 종자가 전변해서 이렇게 마치 씨앗이 나무로 자라나듯이 종자가 현행화된다. 현행이라는 거는 뭐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것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걸 종자생 현행, 종자가 현행을 일으킨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이거 씨앗은 땅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하죠. 알아채지 못하죠. 우리가 보는 거는 표층만, 표면만 보잖아요. 나무하고 꽃만. 여기에서도 우리는 세계가 그 자체로 있고 그 안에서 내가 현행식으로 칠식을 갖고 있다라고만 생각하지 그것이 아류야식의 종자를 남기고 그 종자로 인해서 세계가 생성된다. 생각을 잘 못하게 된다는 거죠. 밑에. 의식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게 땅 아래에 있듯이 이것도 의식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의식되는 것만 있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표층식이 전제하는 대상인 유근신과 기세가는 심층 아류야식이 형성한 세계다. 그러니까 아류야식을 떠난 세계는 없다. 라는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유식무경이 성립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를 이렇게 좀 약간 입체화해서 도표해 보면은 우리의 표층 의식은 우리는 그냥 요것만 실제하는 세계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있고 세계가 있고, 그죠? 세계 그 자체로 있고 그 안에 내가 있고 너도 있고 그도 있고. 근데 유식의 설명은 이 표층의 내가 나다라고 생각하는 게 말라식인 거예요. 그리고 이 내가 다른 것들을 나 아닌 것들을 인식하고 행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의식 활동이 되겠죠. 근데 이런 실식의 활동이 여기다 종자를 남기고 그러면 종자가 여기 제가 이제 뭐 업력, 종자, 정보 이렇게 썼는데 마치 어떤 경험을 하면은 그 경험된 내용들이 우리한테 정보로 남겨지듯이 마찬가지 얘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들이 구체화돼서 세계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층 의식에만 머무르면은 나도 시류고 세계도 시류다. 그래서 집을 갖게 되는 거죠. 아공, 법공을 모르고. 유식이 밝히는 거는 이 나뿐만 아니라 아공뿐만 아니라 이 법도 아류야식에서 만들어진 거다. 그러니까 아공, 법공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예, 여기까지가 유식을 말씀드린 거고요. 대충 다 이해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 강연 막 신나게 하고 나면 나중에 꼭 어려워요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예, 같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강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한 부분들 있으시면 나중에 또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칸트로 넘어갑니다. 칸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합리론자는 신으로부터 우리한테 본유관념이 있다. 그래서 독단주의가 되는 거고 경험론은 이런 거 다 부정하고 그냥 물리적인 세계로부터 우리가 감각 경험을 하니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회의주의에 빠지고 칸트는 인간 자신의 어떤 선언적 형식에 의해서 세계를 인식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이제 이 세 번째 칸트가 말하는 그 관점이 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라는 거는 세계에 대한 인식이기 때문에 이제 종합적 인식이다. 세계에 대한 인식이다. 이게 칸트 용어로 이제 종합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이게 경험에서부터 오면 안 된다. 그러면 회의주의로 빠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에 앞선 거다. 선험적이다. 이건 이제 칸트가 그렇다라고 논의를 하면서 얘기하고 이제 설득력 있는 부분이고 우리 그래서 칸트가 묻는 물음이 선험적 종합 판단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 물음은 경험으로부터 얻어내지지 않되 세계에 대한 확실한 인식은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근데 이 물음 자체가 세계에 대한 인식이면 세계로부터 얻어야 될 것 같죠.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알지? 근데 사실은 저 사람 경험하지 않아도 사람이다 그러면 다리가 2개겠구나. 폐가 2개겠구나. 뭐 눈이 2개겠구나. 우리 알잖아요. 뭐 이 정도의 선험적 인식이에요. 칸트가 말하는 선험적 인식도 별게 아니고. 근데 어쨌든 뭐 수학이나 물리학에서 뭐의 그런 선험적 종합 판단들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제 그 근거를 밝히고자 한다. 그러니까 수학적인 판단, 선험적 물리학에서의 선험적 종합 판단이라는 거가 아까 말씀드린 별게 아니다라는 얘기는 모든 존재하는 것은 원인이 있다.
이런 거예요. 존재하는 것은 속성은 변화해도 실체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별거가 아닌 거죠. 그런 거는 우리가 경험으로부터 얻어내지 않지만 선언적으로 안다라는 건데, 이제 그걸 어떻게 논의를 하느냐를 말씀드리면은, 칸트는 인간 인식에 대해서 분석을 하니까 이제 인식 능력을 논의를 하는데, 인간에게는 보고 듣는 직관 활동의 감성과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유 활동의 지성이, 그러니까 감성과 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감성과 지성. 뭐 칸트는 이렇게 막 논의한 것 같지만, 불교에서 말하면은 이거 아니비서신 오근이 있고 감각 능력이잖아요. 그죠? 감각 기관 내지 감각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의근, 사유 기관, 사유 능력, 의근이 있고, 이걸 이제 감성, 지성 이렇게 구분한 거고, 감성은 직관한다. 우리 말로 얘기하면 감각한다, 지각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지성은 사유한다. 이거 불교로 말하면 칸트가 말하는 직관은 전호식에 해당하고, 칸트가 말하는 사유는 제육의식, 분별적인 사유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식 결과가, 이거 이제 직관 표상을 갖고, 지성의 사유는 개념으로 사유한다. 이거 이제 불교에서는 이 감각에서 우리가 갖는 상은 자상이다. 구체적인 개별적인 상인 거죠. 사유에서의 상은 공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칸트가 서양 철학에서 인식론적으로 굉장히 철저하게 논의했다 그러는데, 불교는 이미 몇 세기 전부터 이런 그 인식론적인 체계가 다 있다라는 거죠. 앞에서 제임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이론적으로, 인식론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런 논변이 굉장히 깊이 있게 행해지고 있다 볼 수 있겠죠. 근데 칸트는 어떻게 선언적 종합 판단이 가능하냐를, 이게 신으로부터도 아니고 물리적인 세계로부터도 아니고, 그러면 그게 과연 뭘까? 답을 찾기 전에는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칸트가 생각해낸 방식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단순하고 그냥, 그래서 또 명료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 뭐냐면은 인식 능력을 둘로 나눴잖아요. 감성과 지성. 그래서 직관 활동과 사유 활동이 있는데, 이런 인식 활동 안에 인식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인식 형식이 있다 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 내가 이 칠판을 보면, 칠판이 지금 하얗잖아요. 여기를 보면은 파란색이잖아요. 그럼 파란색의 감각 자료를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데, 내가 뭐를 본다라고 하는 거는 단지 저 파란색만 본다는 게 아니라 그 보게끔 하는 어떤 형식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형식은, 저거는 파란색은 저 바깥에서부터 나한테 오니까 경험적으로 주어진다라고 해도, 그거를 보는 형식은 선언적이다. 그걸 시간, 공간이다. 이거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사유에 있어서도 경험적인 내용들은, 그러니까 내용은 경험적이지만, 개념의 내용이지만, 그거를 이렇게 묶어갖고 판단 내릴 때 그 판단의 형식은 경험적이 아니고 선언적이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식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형식은 객관적인 게 아니고 인간 주관 안에 있는 형식이다. 그렇게 해서 선언적 종합 판단이 성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직관 형식이 시간, 공간이고 사유 형식이 범주다 이러는데, 이 시간과 공간이 직관 형식이다라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을 때 파란색이 내 눈에 주어지잖아요. 감각 자료로. 그러면 우리가 저 색을 볼 때는 저 파란색이 1차적으로 제 눈에 수정체인가요? 망막이 되나요? 어딘가 하여튼 상으로 그려질 거 아니에요? 파란색이 쩡으로. 그죠?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엄청 큰 그림이지만 실제로는 제 눈동자에 다 그려지는 거가 다겠죠. 그 너머를 제가 보지 못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눈동자만 가리면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눈동자는 뭐예요? 구면이죠. 2차원인 거죠. 2차원이죠? 면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 보는 거는 뭐냐면은 면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면을 쫙 입체화갖고 공간화해서 공간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형식이 뭐냐, 내가 외적 사물을 볼 때 보는 형식이 뭐냐, 공간이라는 거예요.
공간이 있어서 내가 공간을 보는 게 아니고, 왜냐면 있는 거는 다 자료로 나한테 주어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점점이 내 눈에 그려져야 되잖아요. 수정치에 다 그려지겠죠? 빨간색고 까만색고 막 이렇게. 근데 그 면을 입체화해서 공간화해서 보고 그 공간은 내가 내 안에 주어진 감각 자료를 외화시켜 갖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 공간은 내가 세계를 보는 형식이다라는 거죠. 인간이 세계를 보는 형식. 그건 마치 이런 평면 말고 여기다가 누가 이 영화, 이거보다 훨씬 재밌겠죠? 이제 영화를 여기서 돌리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보는 거는 극장에서 영화를 본다 그러면 스크린 위에 평면이잖아요. 마치 눈이 평면이듯이. 근데 영화 보면서 아무도 면을 보고 있지 않죠. 거기에 쫙 전개되는 세계를 보잖아요. 공간이 쫙 펼쳐지죠. 그죠? 뭐 차 타고 운전해서 막 가고 그러면 길을 막 가잖아요. 그 공간이죠. 그 3차원 세계가 여기서 나타나고 우리가 분명히 그거를 보는데 마치 내 눈을 보지만 여기서 공간을 보듯이. 그죠? 그럼 극장에서 3차원을 본다 그랬을 때 분명히 있는 거는 스크린 1차원인데, 2차원인데 3차원은 어디 있지? 그러고 이 뒤에 있나가서 봐도 없잖아요. 없죠? 네. 예. 그런 것처럼 눈에서 주어지는 감각 자료들을 쫙 공간화해서 놓고 있는데 그 공간화된 세계가 그 공간 형식을 가진 인간에 대해서만 이런 공간적인 세계로 나타나지, 인간 아닌 다른 인식 능력을 가지고 다른 인식 형식을 가진 존재가 세계를 보면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적 세계는 그런 공간이라는 형식을 가진 인간에게만 나타나는 세계인 거고, 그러니까 그 선언적 형식이 공간이다. 그리고 그건 이제 외감의 형식은 공간이고 내감의 형식은 시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감으로 뭔가가 감각 자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내적으로 주어지는 내용들을 내가 다시 의식하려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거는 외감이잖아요. 그럼 보여주는 건 외적인 거밖에 없는데 보는 나는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보는 나는 뭐지 하고 나를 다시 내가 의식할 때, 감각하던 나를 내가 다시 의식하면 그때 붙잡히는 거는 내적인 직관이 되겠죠. 근데 그 내적인 직관이 가능하다는 거는 직관을 해서 딱 보면은 조금 전에 이거를 보던 나를 내가 보는 거지, 이거를 보던 나를 보는 현재의 나를 보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 발 뒤로 물러나면서 아까의 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적인 거리가 취해져야지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감의 형식은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관 형식은 2차원 평면을 공간화하는 거고, 마치 이거 이제 여기서는 정지된 각각의 영상들을 우리가 보는데 이거 쫙 시간으로 연결시켜서 우리가 보잖아요. 스크린에 나타나는 거가 이 필름들이 딱딱딱 정지된 필름인데 이거 쫙 연결시켜서 시간화해서 사실 보는 거죠. 그 시간이 어디 있냐? 우리 시계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감각 능력이 가지는 형식이 시간이고 공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직관하는 세계가 시간적인 공간적인 세계로 나타나지만, 시간적 공간적 세계로 나타나지만 그 시간 공간 형식은 세계에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칸트 당시에 뉴턴 물리학은 절대 시간 절대 공간을 전제해 놨었죠. 그래서 뭐 신의 세계를, 그러니까 신의 세계를 봐도 이 시간 공간적인 질서, 그게 이제 근대에는 수학이라는 질서로 생각이 됐는데, 그러니까 수학적인 진리가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하고 신의 세계를 보는 형식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칸트는 시간과 공간은 인간이 세계를 보는 형식이다, 직관 형식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간 공간화돼서 나타나는 세계는 신이 만든 세계가 아니고 인간이 만든 세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인간을 떠나서 시간 공간적인 세계가 그 자체로 존재한다 말할 수 없다. 시공간적인 세계는 현상이다. 인간에게만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식이 아류야식의 전변에서 나타난 결과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굉장히 상통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저렇게 뭔가 내적인 데서 근거를 찾아내는 그런 것들은 서양 철학 내에서는 이제 칸트 이전에 라이프니츠에서도 좀 그런 낌새가 있거든요. 근데 라이프니츠가 굉장히 동양 사상을 많이 연구를 했어요. 글도 많이 읽고 뭐 해서 어떤 이렇게 관계도 있지 않을까, 내지는 꼭 뭐 그렇게 영향 관계보다는 사람이 좀 깊이 통찰하다 보면 뭐
성문도 있지만 영각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잘 통찰하다가 뭔가 깨달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서양 철학에서 이게 18세기에 와서 비로소 드러나는 통찰인 거고, 예, 불교에서는 붓다는 뭐 그 옛날부터 유식도 또 한참 전에 이런 통찰들이 있었던 거죠. 이건 직관의 형식인 거고, 사유에 있어서도 형식이 있는데 뭐냐면은 사유는 판단하고 생각하고 뭐 사유하는 거, 이거 판단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판단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것들은 개념들, 그러니까 뭐 장미, 빨강, 노랑 뭐 이런 것들이 개념으로 우리한테 주어지는데, 판단은 개념과 개념을 연결하는 게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장미는 빨갛다, 책상은 노랗다, 뭐 산은 아름답다, 뭐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되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레고에 비유한 거는 이 각각의 개념들은 마치 레고 조각과 같다면은, 사유에 있어서의 형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가게 가고 레고 조각을 사고 나면은 그냥 조각만 팔지 않고 레고를 어떤 형식으로 더해 놓으면은 어떤 물체가 만들어지는지 그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그냥 딱 주면 뭘 해야 되지 다 애들이 당황할 테니까. 그 설명서는 조각들을 합하는 규칙, 합하는 그것들이 적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애들이 그것대로 합해갖고 집도 만들고 산도 만들고 나무도 만들고 막 이러겠죠. 그러니까 개념들을 더하는 그 일정한 형식으로 배치하는 거는 인간의 판단 형식이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어디 세계 자체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판단을 내릴 때, 그러니까 판단을 내릴 때 이런 그 판단 형식을 가능하게 하는 범주들이 전제가 돼 있다. 이렇게 나와서 좀 약간 까다롭게 보이는데 다 설명하기는 너무 힘들고 시간이 없고요. 예를 들어서 모든 사과는 빨갛다, 이런 판단을 하면은 사과라는 것도 개념이고 빨갛다도 개념이잖아요. 그럼 모든 사과는 빨갛다 그러면 전칭 판단이 되는 거죠. 이런 판단은 하는 그 형식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언적인 형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과는 빨갛다, 저 사과도 빨갛다, 뭐 저기 있는 사과도 빨갛다라는 그 개별적인 개념들을, 판단들을 다 합해갖고 전칭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성이라는 개념이 우리한테 이미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다 묶어서 전체라고 하지, 전체를 우리가 그냥 이거를 내가 빨간색을 경험하듯이 전체라는 거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다. 경험하는 것들을 합해서 전칭 판단을 내리려면 전체성이라는 개념이 인간에게 이미 있다. 그러니까 경험으로부터 얻어내지지 않는,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판단을 내릴 때 그 근저에 깔려 있어야지 그런 판단이 성립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을 칸트는 12개, 뭐 판단 형식을 가능하게 하는 거라면서 12개 판단 형식에 대해서 12개의 선언적 개념 범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전칭성, 실제성, 뭐 실체, 인과성, 이런 것들은 경험을 해서 우리가 인과성 개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과성의 개념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을 원인과 결과를 묶어서 생각한다, 묶어서 판단한다. 예. 이제 회의주의자들은 인과성에 의미 있는 개념이려면은 그게 경험으로부터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험으로부터는 안 오니까 회의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칸트는 경험으로부터 안 오는 게 당연하다, 오히려 선언적으로 우리한테 있는 형식이고 그게 우리한테 있는 형식이기 때문에 확실한 인식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칸트의 이 통찰은 이제 다시 또 설명드려보면은 마치 인식 내용, 경험적으로 주어지는 내용뿐만 아니라 인식 형식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인식한다라는 거는, 이제 제가 빵틀의 비유로 또 얘기를 해봐서 자꾸 이렇게 제가 비유를 하는 거 여러분이 경전에 보다 보면은 현명한 사람은 비유를 통해서 안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빵을 만들 때 우리가 밀가루만 있다고 빵이 만들어지지 않죠. 빵틀에다가 밀가루, 이 반죽을 부어서 이제 빵을 만들게 되잖아요. 이 칸트가 밝히는 선언적 종합 판단, 이 세계에 대한 확실한 인식은 빵틀에 대한 인식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저 빵집에서 어떤 모양의 빵들이 있는지는 내가 빵집에 가서 직접 보고 알 수 있겠죠. 동그란 빵, 세모난 빵, 뭐 네모난 빵, 뭐 뭐 이런 거 다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은 그거 안 봐도 안다. 어떻게 아냐? 빵틀을 봤거든. 빵틀만 보면 그 빵틀에 따라서 빵을 만들 테니까 빵이 어떤 모양인지 내가 빵 경험하지 않아도 선언적으로 알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칸트가 한 답변이 굉장히 사실 간단한 거예요. 빵집 안 가봐도 경험하기 전에 틀만 보면 안다. 그 인식 형식
인식된 세계에 대해서 형식에 따라서 인식된 세계가 만들어지는데 그 인식 형식은 우리의 인식 형식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알면 서론적으로 세계에 대한 압니다. 다 말이 맞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빵틀의 비유를 이렇게 해볼 수 있고 또 이 마찬가지 얘기지만 이제 근데 저는 문제는 빵틀하고 빵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빵틀을 갖고 빵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빵집 주인 아니면 주인이 아니라 그럼 뭐라고 그러죠? 제빵사가 있어야 되겠죠. 예. 이런 인식 형식을 가지고 이런 인식 대상을 구성해서 그 대상을 인식하는 자. 칸트는 그걸 초월적 자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초월적 자아의 인식 형식에 따라서 나타나는 세계 중에는 경험적 자아, 이 나는 경험적 자아인 거고 세계 속에 드러나는 나고 이 나와 이 세계를 만드는 이게 유식으로 말하면 육은신과 기세간을 만드는 자는 불교의 아리아식에 해당하는 거는 초월적 자아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제약, 이거 조건이에요, 컨디션. 이거에 의해서 제약된 것들이 만들어진 빵이라면 이게 외부 세계라면은 이제 인식 대상의 세계인 거죠. 현상인 거죠, 이게 현상. 그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들이 제약들이고 이게 빵틀에 해당한다면은 이런 제약들을 가지고 이런 현상 세계를 만들고 그 만든 세계를 이해하고 인식하는 그 초월적 자아는 제약되지 않은 것 이런 의미에서 무제약자, 제약되지 않은 것 언베딩트스라고 해서 이게 이제 빵 주인에 해당, 제빵사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칸트가 저렇게 선험적 인식을 얘기하면서 그 근거를 인간의 인식 형식을 가진 초월적 자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리고 현상은 초월적 자아가 만든 거다. 그러니까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자아를 이렇게 높게 평가하고 자아중심주의다, 이성중심주의다. 그래서 칸트에 대해서 또 이제 그런 비판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칸트는 그거를 밝힘으로써 그러니까 초월적 자아가 대단하다. 어떤 의미로는 그 말도 할 수 있지만 어떤 의미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는 신이 만든 세계, 객관적인 실제 자체 그게 아니라 우리의 조건에 따라서 형성된 현상이다, 가상이다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한 세계는 우리의 인식 형식에 의해서 제약된 현상이지 물 자체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또 선험적 인식은 그 현상에 대해서만 타당한 인식이다. 그쵸? 빵틀은 그 빵집에서 나오는 빵에만 타당하지 그 빵틀은 모든 존재가 다 그 빵틀을 갖고 빵을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틀리지 그 외 모든 것에 대해서 타당한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다. 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칸트와 유식의 공통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육은신과 기세간, 아리아식이 식전변에서 만들어낸 가유다. 예, 초월적 자아가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경험적 자아와 세계는 현상이지 물 자체가 아니다. 예, 경험 세계가 가유고 현상임을 밝히는 거고 불교는 생사 문제에서 출발하고 칸트는 인식 문제에서 출발했지만 사실은 결론은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아리아식이 이건 넘어올 것이다. 초월적 자아가 현상 넘어올 것이다 라고 본다는 점에서는 둘이 다 똑같은 통찰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예,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비슷한 통찰을 했는데 그럼 완전히 똑같기만 하냐? 그렇지 않고 차이점을 볼 수 있는 거죠. 뭐냐면 제가 아까 이거 유식 설명 드릴 때 세계가 있어서 세계를 세계를 경험함으로써 종자를 훈습한다. 그래서 종자가 아리아식 안에 머물다가 어떤 인식 틀을 형성하면서 그것이 다시 세계로 현상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세계를 경험함으로써 종자를 남긴다라는 거는 경험이 선험을 규정한다. 경험에 의해서 선험적인 이런 것들이 이 세계를 만들 선험적인 것들이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험이 선험을 규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경험주의자들은 요 측면을 본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론적인 관점이고 경험주의적 관점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로크나 흉이나.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측면은 못 본 거죠. 그죠? 이 측면을 강조한 것이 칸트라는 거죠. 인간이 세계를 형성하는 거는,
안에 있는 선험적 형식에 따라서 세계를 구성하고 그 세계를 인식한다. 근데 그러니까 선험의 경험을 규정한다. 이 측면을 본 거고, 이건 이제 관념론적인 관점이고 선험주의적 관점이다라고도 볼 수 있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라이프니츠, 칸트, 후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데, 문제는 이 측면만 봤지 그럼 그런 형식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는 못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 철학은 이쪽 경험주의자는 이쪽만 보고, 이 데카르트 아니고 누구죠? 뭐 관념론, 칸트 이런 사람들은 또 이쪽만 보고. 근데 불교 유식은 선험과 경험이 순환 구조를 이루면서 이게 진행돼 나간다. 라는 거를 통찰했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차이점은 칸트는 현생의 의식에만 국한된 사유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우리의 감성과 사유로 지각하고 감각하고 생각된 그 현상에 대해서만 논의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유식은 수행을 통해서 의식의 한계를 넘어선 논의를 펼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지혜를 문사수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서양 철학의 철학자들은 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많이 듣고 많이 책을 읽은 거겠죠. 철학자들이, 전대의 철학자들이 남긴 글들을 보면서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뭔가 또 깊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까지는 다 되는데, 그렇게 많이 읽고 생각하고 학사, 그죠? 문사 이거를 넘어서서 그 내용들을 직접 수행을 통해서 통찰하려는 이런 수행을 통해서 얻는 지혜, 이 부분에서 좀 결여가 있다. 서양 철학에 윤리학이 있지만 이게 수행론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뭐 이 윤리의 근본 원리가 뭐냐 뭐 이런 거 논의하는 거고. 예. 그래서 붓다의 통찰은 업보의 원리가 생사 넘어 윤회를 성립시키는 근거다. 현생의 탄생 이전, 죽음 이후, 즉 전생과 내생의 연결을 통찰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지 현상 세계의 질서를 논하는 그 칸트의 통찰하고는 그 깊이가 좀 다르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은 없다라는 거죠. 칸트에는. 유식의 통찰은 업보를 성립시키는 업력이 심층 아리아식에 함장되고, 그 아리아식 내 종자의 현행화로 세계가 만들어진다. 이 아리아식 내의 종자는 전생의 업에 의해서 업력으로 심겨진 거다. 그러니까 현생 너머의 전생의 그 경험적인 측면까지 다 통찰을 해서, 일단은 수행을 6년간 수행을 하고 또 뭐 보리살에서도 수행하고 해갖고, 이게 불교의 수행이 신통력을 얻으려고 막 하고, 뭐 얻어진 신통력을 막 그걸 발휘해갖고 뭐 하면 기행을 하면은 이거가 이제 굉장히 비판받고 마장이다 뭐 이러지만, 수행을 하다 보면은 그냥 우리 같은 육안이 아니라 뭐 심한 법안, 해안, 뭐 불안까지 이렇게 다 뜨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숙명통으로 전생도 보고, 전생을 보고 그래야지 전생의 업에 의해서 현생에 이게 생겨난다 이런 거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천계 뭐 이런 것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겨야지, 뭐 천왕통이다 뭐 이런 게 생겨서 이 생사 너머까지 다 통찰하고 뭐 그런 이런 그 깊이가 있다라는 거죠. 업보를 성립시키는, 그래서 의식 너머의 심층 아리아식의 존재까지도 수행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다. 발견할 수 있는 거지. 칸트가 논하는 건 그냥 의식 차원이라는 거죠. 감성의 활동과 지성의 활동이 있다. 거기에 어떤 선함적 형식이 있다. 의식 차원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만 찾아낸 거지. 예, 그것보다 더 깊이 있는, 그러니까 전생으로까지 이어지는 어떤 심층 마음, 본식의 그 활동에 대해서는 자각하지 못하고 그건 논외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두 번째하고 연관되는데, 칸트는 인과의 원리는 현생의 현상에 대해서만 타당하다, 이거 굉장히 강조를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빵틀의 원리가 그거에서 만들어진 빵에 대해서만 타당해야지. 예, 네. 근데 유식에서는 업보의 원리는 윤회하는 3개에 다 타당하다. 그래서 뭐 6개, 3개, 무색개에 다 타당한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자연 인과성, 인과나 실체 개념은 인간 지성에 멈춘 거고, 인과성은 경험 대상의 현상 세계에만 적용돼야 되는데, 현상 세계는 오감의 대상 세계에만 국한되는데, 불교는
불교가 말하는 업보의 인과성은 업과 그로 인한 보는 이게 중생의 생사의 한계를 넘어서 3계 두로 적용되고 욕계, 색계, 무색계, 3계, 즉 뭐 색계, 무색계 그런 천에도 다 적용되는 원리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게 차이점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제 철학적으로 제일 의미 있는 차이점은 이거 같아요. 불교는 심층 마음, 그러니까 아류야식이라고 말했죠. 이 현상 세계를 만들어내는 아류야식의 그 식이 인간에게 본각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기지, 심층 마음에 자기지가 있다. 그리고 그거를 근데 일상 본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중생은 그거가 없다고 생각해서 불각이 되는데 수행을 통해서 그걸 다시 발견한다. 견성이고 시각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칸트는 그 초월적 자아는 인식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수행 과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수행을 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마음의 자기지라는 것은 마음이 스스로를 번뇌에 물들지 않은 청정 무구식으로 자각하는 거고, 스스로를 과거의 업력 종자에 의해서 규정되고 결정지어진 자가 아니라 자유의 존재라고 스스로 뭐 본심, 진심, 양심 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자각하는데, 이거를 대승기 신론에서는 본각이라고 얘기하고, 원효는 본성이 자기 자신을 신명하게 안다. 그래서 성자신해. 그죠? 그 다음에 이 다 빈 마음이 보이는 거 없고 들리는 거 없는 공적의 마음이 신령하게 스스로를 아는 것, 공적 영지, 이런 그 본감을 논의를 하죠. 그래서 누구나 중생에게는 본각이 있다. 이 본각이 깨닫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게 붓다의 마음이 되고 부처의 마음이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본각이기 때문에 결국은 중생이고 부처다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불교에서는. 그래서 그럼 차이는 뭐냐? 자신이 부처라는 거를 모르고 있는 게 무명이고, 알면 부처인 거고, 본각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게 불각이고, 그래서 자신의 본래 자리를 떠나 있기 때문에 이 발을 땅에 딱 대고 있으면 휩쓸리지 않는데 발이 둥둥 떠 있으니까 이렇게 표류하는 거가 바로 윤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처는 자신의 부처임을 아는 게 명이고, 그러니까 21의 연기를 따라가지 않게 되는 거죠. 본각을 아는 거고 마음의 본래 자리에 있는 거가 바로 해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서양 철학에서도 인간 자신이 뭐냐, 이거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죠. 근데 이 기독교적 인간이의 특징은 인간은 자기 자신을 본래적인 그 측면에 알 수가 없는 존재로 돼 있죠. 칸트에서도 초월자가 현상 세계를 만들기 때문에 초월자는 세계를 알 수 있어요. 내가 만든 거는 내가 알 수 있다. 근데 이 초월자는 신이 만들었어요. 5분 안에 끝낼게요. 신이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인형을 만들면 인형이 자기를 아나요? 모르죠. 내가 인형을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초월자가 현상세계를 만들어서 현상세계에 대해서는 선언적 인식을 갖지만, 이 초월적 자아는 칸트에서도 결국 신학적인 그거를 못 벗어나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 초월적 자아는 신이 만들었고, 이거를 아는 자는 신이 알지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이 만든 현상만을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고, 인간은 신이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을 아는 자는 인간을 만든 자인 곧 신이다. 이거를 이제 칸트는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이 인식하는 것은 현상이지 물 자체가 아니다. 그 빵집 주인 내지 초월적 자아는 현상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제약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초월적 자아는 경험적 자아들이 현상이 아닌 거죠. 근데 그거를 인식할 수 있냐? 인식할 수 없다라고 칸트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직관이 없기 때문에. 직관은 시간과 공간이라고 그랬는데, 초월적자가 시공간 안에 주어지진 않죠. 시공간화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주체가 다시 대상화돼서 나타나진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인식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칸트의 결론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나의 실상은 내가 알지 못하고 단지 내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나타나는 게 현상이라는 거죠. 현상으로서의 나에 대해서만 내가 알 수 있을 뿐이다. 나에 대한 의식은 나에 대한 인식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의식은 있지만 그걸 인식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성으로서의 나는 오직 지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만 알 수 있을 뿐이지, 지적 직관이 있었다면 알 수 있었을 방식으로 인식할 수는 없다. 이 지적 직관은 신적 직관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신이는 알지 인간은 모른다라는 거고, 이 칸트가 말하는 이 지적 직관이 마치 불교에서 수행을 통해서 얻는
해안, 법안 이런 것들이 그런 그 수혜에 해당하는 거가 이런 지적주권에 해당할 수 있는 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칸트에서뿐만 아니라 칸트 이후에 자기 인식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냐? 이게 비트겐슈타인은 20세기 철학자인 거죠. 칸트 이후에 이제 한참 후에 나타난 철학자지만 이 사람도 역시 세계의 비트겐슈타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세계는 나에 의해서 보여진 세계 이렇게 동그라미로 다 그 안에 세계 본 세계를 동그라미로 한다면은 이 세계를 보는 나 형해상학적 주체는 요 눈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세계를 보는 눈은 보여진 세계 속에 다시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형해상학적 주체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디? 예. 감사합니다. 예, 자아는 세계는 나의 세계다라는 점을 통해서 철학에 들어온다. 형이상학적 주체로서 철학적 자아는 인간이 아니고 인간 신체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현상으로 주어지는 것들로서 심리학이 다루는 인간 영혼도 아니다. 그것은 형이상학적 주체, 세계의 한계이지 세계의 일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건 인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비트겐슈타인의 이야기도. 말해질 수 있는 것은 자연과학의 명제들, 현상에 대한 명제인 거죠. 그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이 철학의 옳은 방법일 거다.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 갖고 과학적인 명제를 넘어서는 그 형상적 주체 자체를 우리가 통찰할 수 있다. 뭐 이거가 아니고 그건 말해질 수 없는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게 낫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그 옛날부터 얘기했지만 2500년 지나가고 비트겐슈타인도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볼 수 있지 않냐라는 거고요. 이게 그러니까 동양적 사유는 마음에 자기지가 있다. 마음은 이미 마음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서양은 자기지는 없다. 인간을 아는 자는 결국 인간을 만든 신이다. 이게 어떤 사유의 한계를 형성해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는 이 본각을 깨닫는 거고 그게 수행인 거고 근데 서양에서는 나도 잘 모르니까 나를 만든 신이 아는 거고 그냥 신을 잘 믿고 거기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가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불교 동양의 지향점은 뭔가 수행을 해서 그 부처를 그냥 믿는 게 믿음이 강조가 되죠. 근데 뭘 믿는 거냐면 나도 수행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가 되기를 지향한다면은 서양 이 사상은 신이 되고자 한다. 부처가 되고자 하는 거가 신이 되고자 하는 거나 마찬가지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서양에서는 신이 되고자 한다. 이건 원죄로 단죄가 되는 거죠. 인간과 신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